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기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이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산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작지만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반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방과 후 시간이 조금 여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것만 여유 있고 용돈은 여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돈을 벌려고 방과 후 시간에 학교 앞에 분식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친구들 떡볶이도 좀 사주고 나름대로 여유 있게 보냈던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제가 제약회사의 격리로 취직해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웠던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회사의 도움으로 야간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저한테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유학의 기회가 왔어요. 저는 2년 반 동안 벌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학비를 마련하고 씩씩하게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갈 때 제가 100만 원 정도 여윳돈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2달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서툰데도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막 구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이긴 한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제가 받았던 시급이 8,000원 정도 됐어요. 괜찮죠? 그때 김밥 천땡에서 한 1,500원, 2,000원이면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알바가 너무 재밌고 신나고 낮에 회사가 아니고 낮에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 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일본어를 써먹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도 귀가 트이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불러요. 저를 부르면 바로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기서 버는 그 돈 가지고는 2학기 학비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제가 2학기가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부탁을 드렸죠. 근데 여의치 않은 형편이셨는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300만 원 대출 받아서 보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2학기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살면서 계속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 보니까 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고 많이 벌어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었어요. 근데 20대 때 저는 시간을 써야 돈을 벌고 내가 노동력을 써야 돈을 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외의 방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낮에 저렇게 회사를 다니고 저녁 때 저기서 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그렇게 줄여가면서 일을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못 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저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더 좋을까 생각해보고 제가 간절하게 찾았던 직업은 캐디였습니다. 캐디는 앞에 2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적게 썼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나름대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서 되게 만족하면서 이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일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에요. 근데 그 일도 결국에는 지치게 되어 있겠죠.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다른 일은 없을까라고 찾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일을 알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대요. 제가 선택한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업, 화장품 영업. 근데 보통 영업이라고 하면 다들 어려워하시지 않나요?
근데 제가 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캐디라는 직업을 그 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캐디 분들은 기숙사가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잘 나오지를 못해요. 아, 저분들을 대상으로 나는 방문 마사지 일을 하면서 영업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고 부푼 꿈에 날마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 일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캐디분들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요. 제가 막 이렇게 주바리 물건 들고 갔는데 카드를 내미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해요. 그때 마사지 하면서 돈을 벌고 화장품 하면서 돈을 벌고 캐디 할 때보다 훨씬 많이. 지갑이 다치지 않아요. 이렇게 접어지는 지갑이었는데 똑딱이가 안 다쳐서 터져버리더라고요. 가득 돈을 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캐디분들 숙소가 오피스텔이었는데 그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고 정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잠깐 따라갔는데 스키장에 넘어져요. 넘어져서 골절이 돼서 한 2달 깁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 마음이 급하죠. 고객님이 오실 건데. 그래서 빨리 알바 선생님을 구하고 이제 손님을 맞이했는데 딱 단골 손님이 그래요. 원장님 다치셨구나. 그러면 저는 원장님 나으면 올게요.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한번 케어 받고 나신 분들은 다시는 안 받아. 근데 이분은 사상이 아니라 직원이죠. 시간만 때우면 돈을 벌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기술직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도 마사지 받고 싶지.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 월세 직원분 월급에 관리비에 뭐가 늘어나죠? 그게 뭐가 늘어나죠? 빚이 늘어나서 빨리 사업을 접어버리고 다시 캐디를 하러 갑니다. 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현재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캐디로 가서 그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 빚을 다 갚을 쯤에 내가 이 일이 싫어서 일쪽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이 일을 다시 한번 그만두면 다시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찾아요. 뭐가 없을까? 그때 유사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난 게 한이 되는. 제가 뭐를 만났냐면요. 보험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 가족 중에 보험으로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는 분이 계세요. 연봉 10억 이상 되시는 분 주변에 계세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그분은 제가 전화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저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저번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한번 해보기는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하고 수원 인계동에 있는 보험회사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처음 하는 일이라 좀 긴장하고 찾아갔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험이. 내가 저 가장을 지켜줘야 돼. 내가 안 가면 저기 무슨 일 나면 큰일 나. 뭐 이런 생각에 소명감, 사명감 이런 게 생기고 또 성취감도 생기고 배움의 즐거움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직업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험을 열심히 해봐야지. 그렇게 하고서 진행하던 와중에 제가 그때 36살 정도 됐었거든요. 결혼은 좀 일찍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쵸. 앞에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오겠어요. 못 와요. 근데 기적처럼 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삭 때 한 달, 그러니까 출산하는 달 한 달만 빼고는 만삭 직전까지 일하고 그 달 마감 못하고 그 다음 달부터 또 마감하기 시작합니다. 막 팔에 기부스 한 채로도 그때도 막 건초염, 아기들 키우다 보면 아시죠? 손목 나가고 하는 거 다 막 깁스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유는 제가 그게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제가 그렇게 해야 팀원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년 뒤에 둘째 아기가 찾아왔고, 저는 보험에, 육아에, 살림에
남편이 그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까지 정말 매일매일 힘든 거예요. 막 정말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아이 중에 첫째가 저를 닮아서 말을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에게 엄마가 혹시나 아무 말도 없이 확 쓰러지면 여기다 전화해 하고서 112 하고 통화 버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애들이랑 있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상황극을 착 쓰러졌어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걔가 112에 막 전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당황을 막 하면서 막 저를 때려가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때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유산화를 전달해줬던 동생이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했고 저도 도와주고도 싶었고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진짜라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 세 번째 모습 6개월 정도 유산화를 섭취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어때 보여요? 그래도 좋지 않나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완전히 앵꼬가 나면 이게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또 출산을 2번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죠.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일을 딱 끝나고 와서 딱 앉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한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당신은 살림도 중간 이하고 육아도 중간 이하고 요리도 중간 이하야. 근데 제가 너무 쇼크.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들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쇼크. 그리고 제가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커피숍에 막 달려가서 하면서 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이제 울음이 천년만년 나오진 않잖아요. 딱 끝일 때쯤 정말 슬펐어요. 정말 슬펐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짜 요리도 못하고요. 애들은 맨날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 체력적으로 아시죠? 가만히 있어 했는데 가만히 있는 애기는 사실 거의 없어요. 3번, 4번 목소리가 높여가면서 이 애기를 어떻게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카카오 스토리에 저의 심정을 적은 글이 있어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저를 위로하는 말을 씁니다. 나는 원래 밝고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도전적이고 괜찮은 여자야. 육아를 하면서 잠시 잊고 지냈을 뿐이야. 라고 확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3년 뒤 나의 밝은 미래를 이렇게 약속하는 글을 남겨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게 될 줄 사실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저의 사업의 원동력은 그 남편의 한마디였어요. 본격적으로.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이미 그 앞전의 일들을 통해서 성공자 이미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 가장자리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몸으로. 근데 제가 스폰서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거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출근하는 거였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아까 그 머리 스타일로 왔어요. 여기를 오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딸랑딸랑 가방만 들고 왔어요. 다 똑같은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매번 들을 때마다 점점 몸이 앞으로 오면서 꼬았던 다리가 풀어지면서 가방에 다이어리를 가져가서 적기 시작했어요. 왜 모두의 경험을 제가 다 겪을 수는 없잖아요. 저와 다른 경험들, 지금 권사님 경험들 뭐 이런 거 제가 뚱뚱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항상 말랐었어요. 그러면 너는 사업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5기로 리셋을 했어요. 그리고 몸이 더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역삼지사에 와서 많은 노하우를 배웠고 또 한 가지 잘했던 건 팀 단톡방에 합류를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나고 집에를 막 가는데 스폰서님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 들어가기 싫은데 왜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왜 귀찮게 하는 거야? 왜 자꾸 사진 찍으라고 하는 거야? 하고 안 들어갔어요. 스폰서님이 언니 근데 그러면 언니 파트너들도 그렇게 해요. 들어갈게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막 들어가. 왜 내 자식이 그렇게 크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 단톡방에 들어가서 환호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환영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 한 거. 불문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앉아있고 나 못해 이런 거 없어요. 왜? 제가 먼저 나가서 신나게 발표하니까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잘했던 건 책 읽기. 그리고 맨날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다이어리 펴보세요 하고 딱 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빈 곳이. 미팅도 잘 안 하고 뭐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항상 시간 없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이어리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적으셔야 될 분들이 많으신데 안 적고 저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적으셔야 돼요. 앞에서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타이밍이 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저희 집에서 홈미팅에서 한두 명의 파트너가 늘어났던 시기고 파트너보다 스폰서님이 막 더 많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의 그 루틴대로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뒤에 저렇게 저는 복도 많죠. 집도 좋은 데로 이사 가서 더 많은 파트너가 와도 되는 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퓨처 빌더를 도전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스폰서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라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제가 퓨처 빌더를 하고 제 파트너 두 분도 저도 자총용 500호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퓨처 빌더를 하고 어워즈나잇에 갔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두 분 다 골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갈 때 우리도 이 자리에 우리 파트너들을 모시고 와보자 해서 저는 퓨처 어치버 도전하고 저희 파트너들도 도전하고 다 달성했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의 파트너는 퓨처 빌더로 이 자리에 왔던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아주 미어 터지게 갔어요. 근데 신나고 재밌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잠시 쉬었죠. 근데 코로나 오기 직전에 제가 유산화에서 보내줬던 여행을 한번 가게 돼요. 삼척. 근데 여행이 뭐 별거 있겠어? 저는 체력이 약했던 사람이라서 여행 싫어했어요. 여행 힘든 거, 귀찮은 거, 돈 드는 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때 엄마를 모시고 갔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엄마랑 함께 갔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멀리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참 그 나이 때까지 한 번도 엄마랑 여행을 안 가봤었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엄마를 반드시 또 다음 여행에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주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제주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가족 4명 엄마 언니 파트너분들까지 해서 8명 갔어요.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도 다 5명씩 6명씩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 진짜 복이 많은 여자예요. 제가 여행 프로모션 4차였거든요. 근데 4차 첫째 날 가는 날 제 생일인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내 생일이야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 방키를 막 배정하고 파트너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스폰서님 오늘 혹시 생일이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방에 축하 카드와 케이크 있어요. 와, 유선아 진짜 감동이지 않나요? 저희 남편과 저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희 남편 진짜 억지로 정말 축하한다고도 뭐 억지로는 아니었겠지만 뭐 왠지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언제 이렇게 축하를 받아보겠어요. 아, 유산화 여행은 정말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꼭 필요한 마인드 세팅할 마음가짐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언행일치. 제가 골드 막 되었을 때 여기에서 선서식이 있었는데요. 언행일치가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안 하면서 파트너 시키는 거 불가능하고요. 나는 신규 안 모시면서 파트너들한테 계속 신규 모셔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사업이 승승장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팀 이름은 저스트원이에요. 저스트원. 한 번뿐인 인생 주도적으로 주인공으로 살아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커다란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뭐죠? 그렇죠. 내년 이 안방에서 치러질 컨벤션 미리 가신 분들이 이렇게 갈고 닦아 놓으셔서 저희는 편안하게
여기서 컨벤션을 치르게 됐죠. 물론 거기 가서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와 또 축하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이었습니다.